자, 이제 진짜 마지막 젤렌스키가 댐을 폭파했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를 러시아가 폭파시켰다라고 우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증거가 너무 많이 찍혀버렸어요. 뭐냐면 실황으로 다 찍혔어. 와.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 댐 폭파 그 당시에 폭파하러 올지 알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폭파하러 가는데 뭐 근사하게 비행기를 떠서 가거나 무슨 뭐라 그럴까 좀 멋있어 보이려면 탱크라도 끌고 온 게 아니라 고무보트가 모터보트 같은 걸 한 서너들 타고 막 그 하루에서부터 막 달려온 거야. 멀찌감치서 박격포를 한 서너 발 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수문에다가 대고 박격포를 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문을 허물어뜨린 거야. 그리고 줄이 낮게 뺑소니를 치는데 동영상으로 다 찍혔어요. 그러나 지금 서방 언론 그리고 그 서방 언론을 번역하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국제 뉴스는 다 공방 중이다. 심지어 러시아가 이 댐도 폭파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개멸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근데 얘가 워낙 그 토목 구조를 잘 모르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생각을 할 때 수문을 뽀개버리면 수문이 열리는 효과로 인해 갖고 물이 빠져나갈 것 같지만 원래 댐이라고 하는 게 수문의 그 높이 유무에 상관없이 왜냐면 수문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수문이 열리나 수문이 부셔지나 똑같은 거예요. 댐에 미치는 효과는. 결국 댐을 허물라고 하면 댐을 구성하고 있는 수문을 싸고 있는 기초 구조물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즉 콘크리트를 까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모의 댐이든 댐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박격포 정도로는 구조물밖에 안 부서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위력이 큰 탄도미사일 같은 걸로 공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그럴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지들도 뭐 계산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문만 부숴놓는 바람에 수문을 풀로 개방한 만큼의 물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게 괴멸적인 피해를 미칠 정도는 아니고 하루 쪽으로 가면 20-30cm 정도 수위가 높아지는 정도 요 정도의 어떤 변화만 일으켰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이걸 갖고 뭐 비인도적인 처사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계속해갖고 러시아가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양민을 학살하고 일종의 이제 자작 테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거든요. 루인스키는 지금 뭐 지네가 30만 군대가 준비됐다. 루인스키가 아니고 젤렌스키겠죠? 젤렌스키는 루인스키는 누구지?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그렇구나. 인상이 깊었나 봐요. 이게 몇 년 전인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30만 대군이 준비돼서 반격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벌써부터 반격을 시작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 서방 언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러시아가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요. 정규군 30만 부대를 이미 편성을 해서 어디로 쳐들어갈지 지금 작전을 곧 진행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30만 병력이 우크라이나 완전 점령을 위해서 진군한다라는 준비가 끝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이스칸데르라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유도 미사일들을 폴란드 국경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 지금 이 전쟁의 배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지금의 배후에 폴란드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폴란드에 대한 말하자면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는 거죠. 폴란드 난리 났어요.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을 뿐더러 사실상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폴란드는 애초에 요격을 위한 방공포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빨리 천궁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천궁 말고 천궁. 그래, 천궁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안 끝나고 폴란드까지 러시아가 이번에 손볼 가능성이 조금 엿보여요. 왜냐면 지금 사실상 전투력을 완전 상실하고 있는 정규군이 괴멸되다시피 한 그 우크라이나를 치기 위해서 30만의 병력은 이거 너무 오버거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는 최대 규모의 출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키우 점령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닐 거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러시아 들어오기 전에 폴란드의 무기를 빨리 줘야 된다.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미사일 포부터 시작해서 천궁 이제 그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미사일 거기에다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전투기도 빨리 인도를 해줘라라고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KF-50이 한 대가 폴란드에 인도가 됐고 나머지 12대를 포함해서 연말까지 이거를 다 넘긴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넘어오기 전에 폴란드에서 전쟁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전쟁이 날 때 가장 큰 조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 안의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폴란드가 지금 역대 최고급의 민중봉기가 반정부 시위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50만 명 정도 참여했다고 그렇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바웬사라고 노조위원장이 대통령 되기 전에 총파업할 때 이후로 최고의 군중들이 지금 폴란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움직이고 있냐? 폴란드가 일종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뭔 법인지 문희정 전문가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걸로 일단 이 법안의 핵심은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건데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밝혀진 사람들은 10년 동안 공직 출마 금지, 보안 업무 금지. 이 법입니다. 이건 그 얼핏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 세력의 준동을 막겠다라는 굉장히 국가 안보 위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한 어떤 정책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게 조사위원회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조사위원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무소불이지. 너 러시아랑 연결고리 있지? 왜요?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러시아 밥통 쓰잖아. 그러면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정권을 잡고 있는 법과 정의라고 하는 법과 정의 참 누구처럼 법 들어가면 꼭 법에서 문제가 나더라. 맞아요. 이 정당이 상당히 극우적인 성향의 정권인데 그것 때문에 유럽연합하고도 굉장히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고 벌금도 물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그 도널드 투스크라고 하는 왜 조사위원회가 2007년부터 조사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폴란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도널드 투스크라고. 이 사람은 본인이 2014년에 총리를 끝내고 바로 어디로 옮겼냐면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의장을 맡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친유럽연합적이고 어쨌든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2019년에 상임의장을 다 마치고 임기를 끝내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국내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법과 정의 이 집권 여당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이 사실은 이 투스크 전 총리를 중심으로 야당 쪽에 쏠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오는 10월에 총선을 앞두고 불리하다고 느낀 거지. 그렇죠. 형태를. 그래서 이 투스크 전 총리가 굉장히 그 총리를 하던 시절에 러시아와 친밀했다. 이런 관계가 좋았다. 네, 비판을 하면서 마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이었다라고 욕하는 것처럼 똑같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서 투스크 전 총리의 출마를 막으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투스크 전 총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얘 친러시아야, 얘 러시아랑
친했어? 러시아랑 관계자랑 만나는 거 봤어? 조사위원회가 그렇게 낙인 찍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출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무기만 사러 온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의 첨단 검사 독재를 배워가려고 왔나 봐.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 법대로 하는 거잖아. 라고 해갖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걸 알고 있는 폴란드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권 유지가 안 돼. 다 올해 총선 끝나고 나면 그럼 얘네들이 바라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말은 좋잖아. 우크라이나의 그 서부 지역을 우리가 말하자면 뭐 복원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아무튼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폴란드가 더 강대해질 수 있게끔 하겠다. 극히 극우적인 발상을 꺼내놓으면서 그러기 위한 무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유럽 연합한테 야 내가 러시아를 막아줄 수 있는 건 우리 폴란드밖에 없잖아. 무기도 우리가 제일 많고 싸움도 제일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원하고 돈 내놔. 이런 젤렌스키의 제2의 삥 뜯는 두다가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얘네한테 물건 우리가 지금 뭐 포탄도 팔고 뭐 무기도 팔고 뭐 이러고 앞으로 여기다가 뭐 전투기 사업도 KF-21도 같이 공조를 하고 뭐 포탄 공장도 세운다고 하더라고. 전차 공장도 세우고 나중에 비행기 만드는 공장까지 세운대요. 그 말로만 들으면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폴란드에서 대박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지금 있는 이 시기에서 만일 적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총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킨잘이라 그래갖고 지금 최신형 그 유도 미사일들 이게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지닌 미사일들로 요소를 핵심 타격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여기에 섣부르게 폴란드가 이지랄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폴란드 쪽에 러시아가 어떤 형태의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거고, 그것 때문에 폴란드 정쟁은 내전 내지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끔 누군가가 중재를 빨리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상의 무장 해제가 돼 있는 거고, 그런 우크라이나를 어느 국가도 돕지 않습니다. 미국도 EU도. 근데 폴란드만이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들이 갖고 있는 전투기도 다 줬어. 아니 근데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줬으니까 새 걸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새 걸로 급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FA-50. 이 전투기로 전용된 FA-50이 첫 출고돼갖고 폴란드로 들어간 거예요. 연말까지 12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배치되고 나면 러시아도 기분 나빠지거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 돈은 몇 푼 벌지 모르겠어요. 4조 원이라고 하니까 12대. 돈은 몇 푼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주변국 뒤에 진짜 힘센 깡패를 자꾸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 여기서 문희정 평론가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냥 내피셜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여기에 폴란드의 개입을 감안하실 때 이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안에 끝나죠. 올해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중국이 빨리 중재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중국이 중대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게 2년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4년 연말이 돼야 이 사태가 완벽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이 마른 오징어 같은 저 우크라이나에도 짧게 더 남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통해 갖고 마른 오징어 짜서 우리 즙 낸다고 하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나라에서도 아직도 서구 열강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이거를 더 짜낼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나버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니까
저는 중국이 대만 공략을 본격화할 준비가 끝나는 2025년 전까지 이 안에서 절묘하게 헤게모니를 조정해 가면서 이 사태를 확전도 아닌, 그렇다고 정전도 아닌, 마치 한반도에 지리했던 2년 8개월 동안의 정전협정 내지 휴전협정처럼 질질 끌고 가는 소모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질질 끌게 되면 일단 러시아 내부가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용병이라고 하는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이 너무 컸어요. 심지어 푸틴을 직접 공격할 정도로 너무 대가리가 커버려가지고 이 새끼들 빨리 쳐야 돼요. 치려면 일단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중국이 구체적으로 중재안까지 내놓고 중재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진다? 중국의 체면상 그걸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중국은 일단 본인들이 중재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떠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를 빨리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세 번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우디하고 이란이 베이징에서 지난 3월에 같이 이제 화해를 했죠? 7년 동안 외교 단절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로 외교를 복원을 하면서 이제 대사관을 열자, 뭐 2달 안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사우디 안에 이란 대사관이 6일날 재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 관계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다급해졌어요. 왜? 이 모든 게 다 중국의 공이거든요. 어떻게든 사우디랑 척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달려가가지고 사우디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하고도 다 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땐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 협상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서 중국이 속도 조절을 해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국이 중재하는 걸로 끝내는 모양새를 어떻게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원래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져도 쉽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중재를 얘기했기 때문에 평화 협상 테이블이 일단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일단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중국이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지금 중국이 끼어든 상황에서 중국이 흐지부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방향에서 동의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이 나설 거다라는 얘기 난 오래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이 역할을 해서 정리할 거라고 보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깔끔하게 막 돈 많이 들여가지고 양쪽에다 막 지돈 퍼져가면서 야 너는 돈으로 해결해 줄게 너는 뭐 영토로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테이블에만 앉힌 상황에서 질질 끈다. 즉 완벽한 정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6개월 전쟁하고 2년 반 동안 휴전 협정에서 그렇죠, 원래. 맨날 고지전이었어. 맨날 포격전이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계속 소모전으로 일어난 거고 결국 중국은 그 소모전에 지가 손실 볼 게 없고 미국도 손실 볼 게 없잖아요. 죽어나가는 건 우크라이나 군인들하고 러시아 군인들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처럼 2년은 질질 끌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이블은 어떻게든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무난하고 제 생각이 동일하다는 점. 네, 근데 확실한 결론은 나는 더 길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